12번째 질문은 업무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퀄리티와 생산성을 둘 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요, 퀄리티와 생산성은 둘 다 높아져요. 어느 거 하나를 떼고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집중력도 사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자원이잖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부터 내 집중력은 소진되기 시작하죠. 내가 막 이걸 끊었다 다시 시작하고 끊었다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3시간 정도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회사 출근하면은 3시간 뒤에 점심시간이잖아요. 그거 왜 점심시간 준 거예요? 뇌를 리프레시하고 다시 오라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휴식을 하고 집중력을 충전시키고 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퀄리티가 올라가려면요, 업무의 양이 높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무조건 같은 업무의 반복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집중력이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고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사람한테 하루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퀄리티가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24시간의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12시간 만에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세요. 남은 12시간의 집중력이 퀄리티에 투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양과 퀄리티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서 퀄리티가 낮은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일을 많이 하면서 퀄리티가 항상 높게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생산성 관리 수업 하고 있잖아요.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내용을 다 공유하시고 전파 좀 해주세요. 서로만 알고 있지 말고. 13번째 질문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영진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이 질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건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마치 창의적인 사람이 있고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전제하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력 정도는 재무를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요, 기업 회계를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요, HR을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하고, 마케터한테도 다 필요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진짜 번개처럼 팍 튀는 스파크 같은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표와 방향성을 잘 생각하면서 지금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이 정말 확실하게 인지하고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 남들이 봤을 때 창의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주어진 일들을 주어진 방법대로만 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시킨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시킨 일을 시킨 방법으로 학습하는 선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방식들을 기획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할 때 제가 관리하던 디자이너가 4명이었는데요. 그 디자이너 4명이 하루 동안 신규로 작성하는 배너가 개수가 한 명당 몇 개였냐면 110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하루 동안 생산해내는 배너의 개수가 440개였고요. 저희 팀은 그 일을 하면서도 칼퇴했거든요. 그때 당시 앱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었고, 마케팅 소재를 많이 뽑아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페이스북 광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동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세팅을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물량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하루에 이 정도의 배너의 제작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더니, 그 디자이너들이 한 명은 그냥 엑셀 시트에 포토샵도 키지도 않아요. 그냥 카피를 110개씩 쓴 거고, 한 사람은 템플릿을 만들어서요, 카피의 위치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 자리를 이제 잡아두고요, 한 명은 110개의 제품 눕기를 딴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 템플릿을 잡아놓은 사람이 조합해서 배너를 이제 110개를 마지막에 따라락 생산한 거죠. 440개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눕기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카피만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로테이션 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카피 쓸게, 오늘은 너가 디자인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창의적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일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고요. 누구한테나 필요한 소양이고요. 그 소양은 개발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가진 수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고민을 지금 할 때 명쾌한 대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냥 일을 단위 시간 동안 많이 하세요. 그 일을 많이 해볼수록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14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케팅 전략이 안 먹히면 어떡하지? 지난달 고객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드는데, 이런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텍스트만 보면 역시 질문하신 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뾰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이 텍스트만 보면 사실 저는 이런 류의 도전적인 일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내 마케팅 전략이 안 먹히면 어쩌지가 사실은 내 마케팅 전략을 확실하게 되는 싸움으로 만들려면 뭘 더 해야 되는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 고객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도 떨어지면 어쩌지는 내가 지금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달에 고객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도 떨어지면 어쩌지는 어쩌면 같은 방식으로 한 달만 더 테스트해보고 세 번째 달부터는 패턴을 찾아내 공략해야겠다는 목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방법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서두에 이것은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불안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다가도 그걸 입 밖으로 내려고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나 큰 불안이 없어서 할 말이 없거나 말문이 막힌 적 없으세요? 그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 물을 때 비로소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늘 기록하고 회고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돼요.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적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렇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슬프게도 돈 그 자체가 목표, 목적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목표, 목적을 가진 사람을 왜 슬프다고 표현을 했냐면 돈은 인생에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 돈 자체가 커진다고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회사 생활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일에 매몰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승진하는 사람 또 연봉이 인상되는 사람 혹은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시간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꼭 이상한 마케팅 내부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것만 보더라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손에 잡힐 듯이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금전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단일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데 자아실현을 목표로 저는 회사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아실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배워왔던 공부,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노력, 성공, 실패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거 하나 쓸모없는 경험이 하나도 없고 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재료로 잘 사용되었구나를 느끼면서요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실현이 되면 그 자아실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저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믿자가 아니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이벤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의미 있게 해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건. 내가 잠깐 방황했을 수 있겠죠. 대학교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다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경험조차 지금 나 자신을 만든 재료로 잘 사용되었다라는 걸 정말 피부로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저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오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두의 사수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해 제가 만든 서비스거든요. 왜 직장 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걸 얻을 수 있냐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인 건 뭐냐면요. 사람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주고 어떻게 사람의 단계별로 어떤 직무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를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교육할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고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내가 살면서 몇 년 만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지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부를 쌓아야 40대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에 매몰되어 있거나 과업에 중독되어 있거나 돈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생 전체의 목표와 방향성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이상한 마케팅의 다른 사장님이 돼서 분사 독립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상한 마케팅의 이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사업체를 만드는 어떤 경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될 때까지 내 노력, 인풋을 계속 늘려가는 싸움이에요. 그냥 지난달에 매출이 1억이었는데 이번 달에 매출이 0원이면 사업이 망했나요? 아니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요? 이 판단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요, 직장 생활에서 자아 실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아 실현을 하는 방식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 결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늘 따져보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험들이요 결국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무능하지? 내가 왜 유능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시간을 정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내가 어떤 의사결정, 어떤 경험들이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인생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 적어보시고 그걸 생각해서 자아실현의 재료로 쓰세요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이런 중간 과정에 이런 생각 없이 내 인생에 대한 경험을 글로 나열한다고 자아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살려는 연습을 지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셔야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들의 방향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직전 회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내가 왜 이상한 마케팅 사람들과 경쟁을 할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이런 고민들로 이어지고요. 내가 왜 그 전 직장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던가, 이게 사실은 후회와 굉장히 반추적인 사고처럼 보이고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그 사고방식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하고 그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절대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과정이 되거든요. 저 역시 이런 과정이 살면서 한두 번씩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능동적이거나 주도적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큰 생각이나 의미부여를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후로 저한테 주어진 24시간을 전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채워서
살고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정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게 만드냐면, 퇴근 시간이 넘기면 야근하게 되는 거고,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면 반차를 내는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사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족하면 그냥 남아서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찍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온전히 자기가 느끼고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을 목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휘발시키지 말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따지고 하나하나 다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메타인지가 스스로에게 되실 거고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못하고 있는지들을 계속 시간을 거슬러 이제 역산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나의 아킬레스건이나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 구석에 치워뒀던 그런 경험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마케팅에서 꼭 그런 형태의 자아실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 질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그런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자아실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의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관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늘 문제를 풀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걸 그냥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1년 뒤에 이렇게 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일 처리하는 머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왜 다니는지 그 목표와 방향성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이제 라고 바이럴 마케팅 잘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제가 임직원들을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 야근을 없애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약직 임원으로 5개월 정도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떤 직원, 디자인하는 직원 A는 1년 동안 SNS 채널 관리 운영을 했고요. B 직원은요,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근데 둘 다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A 친구는 면담을 할 때마다 뭘 더 하고 싶어? 지금 너는 하고 있는 일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B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맨날 카드뉴스만 만든다고, 자기는. 다른 디자이너들은 막 되게 멋있는, 우리가 보는 영화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막 멋있는 그런 비주얼 같은 작업들을 하는데, 자기는 맨날 SNS에 올라가는 카드뉴스 작업만 한대요. 사고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이 이러다 보니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명은 SNS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냥 카드뉴스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직장인분들을 보면요, 정말 월급 루팡인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회사도 이제 제법 그런 사람들을 잘 걸러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회사 생활에 정말 헌신하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노력을 담을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노력을 바닥에 깔아둬요. 이 바구니가 목표와 방향성이에요. 내가 이 회사 생활을 왜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이 바구니 안에 내 노력과 시간과 결과물과 경험들이 담기는데, 이거 없이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계속 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 시키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줄 세우기도 정말 쉬운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해요. 80%처럼 사고하지 말고요, 20%의 사람처럼 일하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스스로 찾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성장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찾고요. 이건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다 글로 적어두시고 어딘가에 붙여놓으세요.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하셔야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려면. 그냥 자기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어요.
입사 후 마인드 세팅에 대한 영진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이 교환되는 형태로 유지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똑같거든요. 당연히 자신에게 할당된 일을 잘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나 혼자 그냥 모니터 보고 일한다고 하면 이상한 마케팅에 이런 사무실이 뭐가 필요한가요? 각자 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의 머리로 해결하기 힘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해결하기 위해 팀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내 일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익숙해지면 곧 어떤 생각으로 바뀌셔야 되냐면, 이 회사에서 문제를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동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진 않겠지만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평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대가로. 이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꼭 도와주십시오. 이타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반추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를 착각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어볼수록 사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이상한 마케팅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고 쳐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이상한 마케팅의 모든 업무를 정말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1년은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퇴근 이후에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1년, 2년 정도 이런 노력들을 연이어 하셔야지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상상한 것만 즉시 나오지 않았다고 이 과정들을 포기하는 건 애초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단 내가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관점인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첫 번째 회사일 때부터 제가 실수록이라고 부르는 일지를 항상 썼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할 때마다 실수한 날짜와 실수한 시간 그리고 실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맨날 썼거든요. 실수할 때마다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일어난 것인지 시스템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지가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보라고 얘기한 이런 것들이요, 실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말 10분도 안 걸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왜 못하냐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괴로운 경험이거든요. 정말 괴로워요. 생산성 관리 수업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일주일이 고비예요. 일주일만 넘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다 잘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게 일했는지를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종이에다 써야 된다 그러면 종이를 피기도 싫어지고요. 카카오톡에 기록해라 그러면 카카오톡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지만 견디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스탠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도 목적지만 있으면 어떡해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경로 탐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 거의 증문즉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셨고요. 한 10분 정도 현장에서 증문즉답 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체로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고 생각보다 내성적인 사람이라서요.
지금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속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성향을 좀 이겨내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좀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크게 하나는 독서였던 것 같고 하나는 그냥 발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독서는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라기보다는요, 저도 마케터 출신으로 이제 제안서 작업도 많이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일들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발표를 잘 못할 때는 발표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발표 자료를 어떻게 발표할지 그 연설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봤어요. 그렇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국어책 읽듯이 발표가 되거나 중간에 아주 작은 접속사 하나만 까먹어도 그 다음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예 순서가 거꾸로 됐더라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걸 그냥 자료로 만드는 거였는데 전 이걸 그냥 거꾸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기획해내는 데 필요했던 게 책을 읽었던 학습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전 책을 그냥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은 필사하고요. 독서 노트를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써요. 그리고 그렇게 쓴 다이어리를 한 번 더 읽고요. 그렇게 쓴 다이어리가 집에 10권이 넘게 있어요. 제가 이 꾸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실제 실행으로 꺼내보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발표를 준비할 때 순서를 거꾸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구나를 인지하자마자 고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저는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훈련이 어느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많이 했고 엄청나게 창피한 경험도 많았어요. 심지어 저 에서 처음 100명 앞에서 컨텐츠 기획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저는 발표는 어떤 발표 스킬보다는 전달하려는 메시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본을 쓰고 그냥 읽었거든요. 한 글자라도 전달을 오롯이 잘 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보던 대표님이 앞으로 저런 식으로 발표하는 A는 없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대본만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너네들 저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해돼? 하나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확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했어요. 네, 준비한 건 있으니까. 그걸 다 읽고 나서 대표님이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의 피드백을 받기도 했지만요. 저한테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 목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요. 돈은 많이 벌수록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객이 정한 매출 목표가 아니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마케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인풋의 양을 늘리기만 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마케터들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처럼 일하게 되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일해요? 정해진 마케팅 예산을 달까지 다 소진하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그 광고주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 평판이 엄청나게 깎이게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예산이 1억이면 그 광고주가 목표로 잡은 그 목표치를 1억을 다 써서 달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그 전에 달성했고요. 언제나 광고주가 생각하는 몇 배, 몇십 배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재밌어요.